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 대표 변호사 심준섭, 그리고 변호사 심포도, 그리고 또 하나 닉네임 붙었죠. 나는 솔로 30기 영식입니다. 오늘은 마찬가지로 변호사로서 제가 여러 가지를 안내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의 주제는 형사 공판 절차입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형사재판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실 텐데, 민사재판과 달리 형사재판에 대해서는 이제 공판 절차라고 보통 부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검사의 상대방 쪽인 피고인, 죄를 지었다는 의심을 받아서 아예 재판 절차의 회부가 된 사람을 말을 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기소가 된 분들을 말을 하는 건데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알아야 어떻게 내 자신을 방어를 해서 내가 지은 죄보다 더 크게 처벌받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안 지은 죄를 안 처벌받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절차를 숙지할 수 있도록 오늘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기소가 됐다, 이게 바로 형사 공판 절차, 형사 재판 절차로 넘어갔다는 걸 의미합니다. 검사가 보기에 내가 잘못을 저지른 걸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판사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 사람을 왜 데려온 거냐 했을 때 공소장이라는 문서를 냅니다. 자, 이 공소장에는 죄명, 그리고 어떤 범죄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증거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략적인 내용들이 나올 텐데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는 건데, 이 증거에 대해서는 공소장에 명확히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기록에 대해서 열람 등사를 해야 됩니다. 열람 등사한다는 건 뭐냐, 이게 거의 몇천 페이지에 달하는, 우리가 경찰 때부터 검찰 때까지 여러 가지 증거들을 수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증거 수집한 거 외에도 나 자신도 그 당시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나 검찰청에 가서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그리고 고소를 한 피해자 라든가 증인, 참고인, 이런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진술 조서 같은 것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수사 기록, 경찰분이 여기저기 탐문하면서 CCTV 증거를 모아오면서 전화를 하고 물어봤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록들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내가 열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열람 등사라고 하는데, 복사까지 하는 걸 등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거 이제 일반적인 분들은 쉽게 하기가 어려워요. 되게 이제 많은 기록들을 직접 가서 가져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변호사를 통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참고로 형사소송이 전자화되면서 어느 정도 그 부담은 낮아지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졸업을 받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자, 인부가 뭐냐, 일하는 사람 말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요, 인정하냐 부인하냐, 그래서 맞다 틀리다를 말을 하는 걸 말합니다. 자, 공판기 되기 전에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하는 게 좋은데요. 일단 혐의 자체, 죄 혐의에 대해서 예를 들어 폭행을 했다거나 진짜 성범죄를 했다거나 그런 혐의를 받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게 맞다, 그래 이 혐의 다 맞다 라고 할 건지, 아니면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A죄가 있고 B죄가 있고 C죄가 있어요. 근데 A는 여기 나오는 것들 다 맞고 B도 맞아요. 근데 C는 아예 아닌데 B는 사실 세모인 거예요. 왜냐면은 절도를 할게요. 도둑질을 2021년 5월에도 했고 6월에도 했고 7월에도 했대요. 근데 나는 5월에는 6월에 했는데 7월에 안 했어요. 이때 했을 때는 훔쳐간 게 큰 귀금속을 다 가져갔다 했는데, 나는 귀금속 안 가져갔고 핸드폰만 훔쳐갔다고 칠게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그때 사람을 폭행을 했다 그러면은 그 폭행의 정도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는 거고요. 아무튼 간에 넓은 의미로는 또 인정과 부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예를 들어서 그 확보되어 있는 증거가 뭐인지에 따라서 어떤 증거는 그 증거로서 못 쓰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건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전략적인 선택을 모두 고려해서 인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증거에 대해서도 인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말씀드릴 거지만, 이 증거 자체도 증거로서 쓸 수 있느냐, 증거 능력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쓸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얼마나 적게 쓸 수 있느냐, 크게 쓸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관련해서 미리 변호의 의견서의 형태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증거 인부서라는 것도 낼 수 있어요. 아무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다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게 공판기 되기 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요. 대망의 제1회 공판기일입니다. 만약에 혐의가 크지 않고 대부분 다 인정을 하는 케이스라고 한다면은 1회 만에 종결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신문이 종결되고 다음에 판결 선고 기일이 잡힐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여러 번 잡힐 수도 있는 걸 감안을 해서 어쨌든 제일 첫 번째 게 제일 중요하니까 여기다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절차적으로는 이렇게 5가지라고 크게 말씀을 드리는데, 앞에 부분들은 별거 없어요. 인정신문, 이거는 뭐냐면요, 누군지 확인하는 거예요. 신원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재판장님께서 피고인 일어나 보세요 한 다음에 뭐 이름, 주소 막 이런 거 물어보고 뭐 본인인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진 않겠지만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와서 막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인 거고요. 그 다음에 검사의 모두 진술, 그 앞에 이제 그 얘기를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공소장 있잖아요. 공소장을 읽는 시간이라 보면 됩니다. 뭐 이미 이제 받아봤겠지만 구술 변론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읽어보는 시간인 거고요. 그 다음에 피고인의 모두 진술입니다. 아까 인부 말씀드렸죠? 인정할지 부인할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이걸 인정을 왜 합니까? 뭐 다 거부하는 거 아닌가 했을 때 양형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정말 억울해서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면은 당연히 부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잘못을 저질렀고 증거도 충분해서 처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 입증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부인을 했다가 뭐 나중에 와서 막 계속 이제 모순된 진술을 한다거나 해가지고 재판부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장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양형사유 측면에서 반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반성이 없다 라고 이제 보게 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도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미리미리 어떻게 할지 변호인과 상의를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재판장이 이제 쟁점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부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올 이 증거 인부도 있을 텐데, 어쨌든 그럼 이런 혐의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군요 라고 한번 체크를 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증거 인부의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 인부서 문서를 뭐 미리 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미리 이제 그거를 뭐 그대로 낭독하는 방식으로 갈 텐데, 그게 아니라 현장에서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증거를 인정하냐 부인하냐 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좀 와닿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뭐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형사 공판이 들어갔으면은 증거가 막 한 뭐 3개 정도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증거라는 게 뭐 결정적인 증거, 피 묻은 뭐 장갑, 뭐 지문이 묻은 막 뭐 칼, 뭐 이런 것만 생각하실 텐데, 그런 거 말고도 정말 많은 것들도 다 하나하나 증거라고 봅니다. 그 문서화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막 진짜 뭐 80개, 90개, 100개, 뭐 몇백 개 정도의 증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증거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부분이 중요할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 증거 인부에 대해서는 따로 떼서 증거 자체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증거 인부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증거가 막 뭐 몇십 개가 된다. 막 80개, 거의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증거 그 목록 페이지가 대여섯 페이지 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 상황인데, 예를 들어 증거가 뭐 1, 2, 3, 4, 21, 뭐 몇백까지 있을 수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증거에 대해서 동의한다 라는 것과 부동의한다 라는 식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요. 또 다른 거는 입증 취지 부인이라는 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어떤 교양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여기에 대해서 증거 인부를 하는 가장 큰 중요한 이유는요, 증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와 관련된 거예요. 증거 능력이 뭐냐? 그러니까 증거로서 능력이 있는지예요. 그래서 이 판사가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 예를 들어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든가 뭐 진정 성립, 그러니까 이거는 문서가 예를 들어 가짜인지 진짜인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 건데, 아무튼 그런 이유로 증거 능력이 없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판사는 판결문을 쓸 때 그 증거를 인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막 자백을 했어요. 사실은 뭐 제가 죽인 게 맞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뭐 그때 이제 뭐 위법 수집 증거 고문을 해가지고 받아낸 자백이다. 그러면은 이걸 근거로 이 사람을 처벌했다가는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부적법하게 불법적으로 수사를 하는 거를 국가가 인정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는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서 사용을 아예 못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동의한다는 거는 뭐 이거 마음대로 쓰라는 거고, 부동의한다는 거는 증거 능력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 능력이 있다고 쳐도 증거력, 그러니까 이거를 믿을 만한 증거로 쓰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입증 취지 부인이라는 건 뭐냐면요, 증거 능력은 그래 있을 것 같은데, 자, 증거력 이거 이 내용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뭐 사건과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라 격가지의 다른 내용입니다. 이걸 가지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이거는 뭐 법 기술적인 내용이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보기보다는 중요한 건 뭐냐, 증거 인부서 미리 낸다고 했죠. 그래서 변호 의견서를 이렇게 같이 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했을 때 증거를 동의하냐 부동의하냐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다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전부 다 혐의를 인정하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부동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뭐 그러면은 증거 능력 부동했을 때 진정 성립을 확인하기 위해서 뭐
증인도 불러야 되고 막 여러 가지가 오히려 절차가 막 복잡해져요. 그러면은 뭐 검사도 그렇겠지만 판사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제대로 반성을 하는 게 맞는지 좀 의문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보통 잘 안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억울한 부분이 있다, 무죄인 부분이 있다 라고 다툴 때는 증거 능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부동의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걸 다 부동의하면은 그것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진술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면은 다 동의한다거나 굉장히 많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또 선별적으로 해야 뭐 재판의 진행상 전략적으로 판사의 피로도를 줄이면서도 잘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그려놓은 거는요, 실제 법원의 모습을 그냥 추상적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재판부가 이렇게 딱 법대에 높게 앉아 계시고요. 그 다음에 검사 있고 피고인, 혐의를 받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변호인이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대등한 관계예요. 우리가 이제 검사가 당연히 뭐 더 높은 존재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형사 재판에서는 이 판사가 높은 위치에 있는 거고 이 둘은 대등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는 걸까요? 뭐 제가 어떤 뭐 이론적인 뭐 탁상 공론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증거 관련돼서 수사기관에서 검사와 그리고 경찰 쪽에서 미리 수집을 하고 법원에 내서 그 중에서도 우리가 뭐 증거 능력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됩니다 라고 하고 다투고 했던 증거들 말고도 추가로 증거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증거를 제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증인을 신청을 해서 채택이 되면은 불러서 증인 신문이라고 합니다. 증인에 대해서 뭐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양쪽이 다 물어보면서 대화를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와 피고인은 대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둘 다 증인이나 증거를 신청할 수 있어요. 뭐 증거를 제출한다거나 증인을 신청해서 증인을 불러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 판사가 보고, 아 그래, 뭐 이 사람은 공범 혹은 뭐 이제 다른 참고인 아니면은 뭐 목격자 진술이 있어요. 그래서 목격자, 근데 만약에 목격자 진술이 있는데 우리 쪽에서 증거 능력이 없어야 된다, 부동의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나와서 제가 한 말이 맞습니다 라고 하면은 또 증거 능력이 부여될 수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또 불러야 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라든가, 아무튼 간에 중요한 거는 양쪽 다 증거를 제출할 수도 있고 증인을 불러서 신문할 수도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자, 증인 신문 과정에서는 이것도 순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증인을 부르는 게 뭐 일반적으로는 그 첫 공판에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증인 신청하는 걸 제출하고 뭐 채택 여부에 대해서 나와서 공판경 증인 뭐 신문 기일이 잡히는 건데요. 이럴 때 부른 쪽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를 합니다. 주신문, 주로 이제 물어보는 걸 말을 해요. 첫 번째로 부른 쪽이. 근데 반대쪽에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로 또 다시 다른 걸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반대 신문. 그래서 이제 뭐 이거를 여러 가지 신문을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도 개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증인을 부를 때도 우리 쪽에 유리한 증인을 어떤 사람을 뭐 신청을 할지, 그리고 어떤 취지로 신청을 했을 때 재판부에서 채택을 해줄지,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검사 쪽에서도 증인을 불렀을 때 그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어떤 모순된 거짓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잘 짚어내느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변호인이 가진 뭐 역량이 최대한으로 드러나는 지점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영상들에서 변호사들이 재판을 할 때 여러분들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 같은 모습 잘 안 보여줍니다. 그냥 뭐 종이로 대부분 뭐 페이퍼로 승부를 하는 거고 말로 하는 건데, 재판에서 5분도 안 돼서 끝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거는 민사 재판 대부분이랑 그리고 형사에서도 증인신문을 안 할 때가 일반적인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증인신문을 할 땐 다릅니다. 그때는 우리가 진짜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증인을 불러다가 뭐 얘기를 하는 거죠. 검사가 막 이렇게 뭐라 말하고 나서 우리 쪽에서도 이렇게 무슨 질문해서 답하고, 질문에 질문을 이어서 이 사람이 뭐 유리한 말을 하는 거면 더 유리하게 말을 해주는 거고, 우리한테 불리한 내용을 하는 게 있으면은 그게 거짓말이다, 뭐 믿을 수 없다 라는 얘기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심리적 트릭들도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사 재판을 가게 됐을 때 특히 내가 혐의에 대해서 다투고 싶다, 무죄 혹은 아니면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아는 부분을 다 잘 다투고 싶다, 억울하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주 물어보시는 것들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절차를 마저 이어서 하는 거랑 관련이 되는 건데, 일단은 계속 공판이 진행 중이라 한다면은 사실 뭐 이 질문은 수사 단계에서도 이미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이고, 그때 조력을 하는 변호사분이 잘 설명해 주셨으리라 생각은 하지만, 진술 거부권, 즉 내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아니할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다만 실무상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느냐로 보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소위 말해서 누울 자리 벗고 다리를 뻗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뭐 밑도 끝도 없이 다 진술 거부를 해버리면은 오히려 괘씸하다고 보고 반성을 안 한다라고 볼 여지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변호사와 상의를 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탄원서, 이거는 또 동시에 반성문도 여기 해당할 텐데요. 반성문은 뭐 내가 반성한다라고 법원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제출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만은, 거짓된 반성으로 있지도 않은 내용을 덮는다거나 아니면은 비아냥거린다거나 이러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겠죠. 양형 측면에서 봤을 때요. 그리고 뭐 내가 예를 들어서 혐의를 전부 다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반성문을 내는 게 조금 자연스럽진 않잖아요. 물론 이제 뭐 내가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뭐 어떤 행위로 오해를 받아서 뭐 유감스럽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별로 권장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반성을 한다 했을 때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뭐 보통은 여기에 대해서 뭐 재발 방지 대책,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음주운전이나 뭐 이런 사고를,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알코올 중독 뭐 치료를 위해서 어떤 센터를 다닌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봉사를 다니고 있는 거를 미리미리 해가지고 같이 제출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겁니다. 반성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이 탄원서는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실제로 그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혹은 이 사람이 깊이 반성하고 여태까지 우리 사회에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이고 앞으로도 기여를 할 사람입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건데, 엄벌 탄원서는 뭐냐? 피해자 있죠. 만약에 뭐 성범죄든 뭐 폭행이든 뭐 여러 가지 죄가 있을 텐데, 피해자가 있는 죄에서 피해자가 합의가 안 됐어요. 피해자가 용서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오히려 뭐 피해자가 이 사람 크게 처벌했으면 좋겠다, 엄벌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재판부에다가 문서를 내는 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 엄벌탄원서가 제출이 되면은 당연히 판사 입장에서는 더 크게 처벌을 할 수밖에 없겠죠. 다른 게 다 똑같다고 한다면은 반성문과 탄원서가 있을 때 덜 처벌을 해주려고 뭐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뭐 엄벌탄원서가 제출되지 않기 위해서 합의를 하는 게 더 중요한 부분도 있는 거고, 처벌 불원서, 처벌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것과 비슷한 거겠죠. 그래서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뭐 플러스 합의서겠죠. 자, 이런 문서들이 제출이 되면은 양형적으로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이런 절차들 관련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나눌 만한 걸 얘기를 드렸고, 최후 진술이라는 거는 뭐 사실 뭐 그렇게 엄청난 건 아닐 수 있어요. 마지막 공판 기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사건이고 다투는 게 많지 않으면은 1회에 끝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번 공판을 진행을 했어요. 아무튼 마지막 공판 기일에 피고인이 일어나서 뭐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반성을 한다, 이런 부분은 억울하다,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잘 살겠다, 뭐 선처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 최후 진술도 그렇고 반성문도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이걸 하는 거는 그 당사자인 피고인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아닌 변호사가 뭐 이걸 다 짜줘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거 받아 적은 대로 하세요 라고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결국엔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판사가 어느 순간 눈치를 채는 거죠. 반성문 이거 그냥 변호사가 대신 대필해 준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진짜 반성한다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런 건 있죠. 변호사한테 자기가 반성문을 쓴 거나 최후 진술하기 위해서 미리 써둔 게 있으니까, 혹시 이렇게 뭐 낭독을 하거나 이렇게 제출했다가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오히려 한번 검수 정도는 받아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최후 진술까지 하고 나면은요, 그러면은 이제 공판 절차가 끝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 선고 기일을 추가로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판결 선고 기일에는 재판부에서 판결을 선고를 하는 거고요. 판결 선고한 때로부터 일주일 정도 이내에 이제 항소 여부에 대해서 뭐 1심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은 이 벌이 확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간략하게 정말 핵심 중에 핵심 위주로만 그 형사 공판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형사 공판 절차에
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거고, 이 과정에서 변호사에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상세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어떤 죄나 다 공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한번 교양 차원에서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부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뭐 만약에 평범한 일상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런 절차를 뭐 이제 알고 활용할 일이 없기를 바라시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검사가 되시는 게 아니면은 뭐 형사 재판을 받고 계시는 거니까요. 그러지 않으시면 좋겠고, 만약에 이미 형사 재판의 절차에 들어갔다, 내가 기소가 됐다라고 하신다면은 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은 이 절차에 대해서 숙지를 하셔서 실제로 지은 죄만큼만 죄를 받거나 아니면은 아예 억울하다면 처벌을 안 받는 그런 결과가 나오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형사 재판, 형사 공판 절차에 대해서 안내드린 저는 법무법인 심의 대표 변호사 심준섭, 그리고 변호사 심포도입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